안녕하십니까 경매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팁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 파일은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올려놔 드릴 테니까 영상과 함께 참고하셔서 반드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시 선행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사기 당하지 않는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1번부터 10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들 파일을 받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확인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방도 보고 다 하시겠지만 절차상 그 다음에 서류상의 문제입니다. 방을 보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유권자와 관련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두려워합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먼저 방을 접하고 결국 중개사와 부동산의 물건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먼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보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중개사를 통해서 당일 날짜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일 날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인터넷 보면 대법원 인터넷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시면 여기서 발급이나 열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날짜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고 하면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누군지. 이 소유자는 갑구에 나와 있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를 확인하시고 나서 계약을 진행을 해라.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꼭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중개인이 대리인인 경우 소유자와 통화로 위임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싫어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개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개사가 이 부분을 꺼려한다고 하시면 다른 중개사 사무소 가시면 돼요. 자, 정상적인 중개인이라면 고객이 소유자와 통화로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절차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자를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나서 소유권자로 하여금 위임 관계를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중개사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해도 됩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소유권자의 연락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중개사의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중개사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약 진행은 반드시 소유권자랑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소유권자가 동행을 하지 않고 중개사가 도장을 갖고 와가지고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소유권자와 확인되어지는 계약을 원합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내 자산에 대한 말하자면 보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3번입니다. 송금 계좌는 반드시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이 송금 계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좌가 결국은 계약과 관련된 민법상의 성립관계를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송금도 반드시 소유자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타인 명의로 송금을 했을 때 당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명의로 송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송금 후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송금 후 확인하는 절차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적인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확인을 했고 계약상 관련된 일은 진행이 되어진 거죠. 다음은 계약일에 전입신고 필수. 요거는 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계약일에 전입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4번 계약일에 전입신고 필수.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일에 전입신고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개사나 소유자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전제로 해서 내가 이제 들어오기를 위해서 전제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관련돼가지고 대출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일 때문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전 집에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계약자와 관련돼서 가족인 경우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으면 가족, 직계, 존속과 비속 관계에 있으면 이 부분은 인정이 되어지는 계약 관계가 되어집니다. 직계, 존속과 비속이라는 것은 내 부모와 그리고 내 자식과 관련된 거죠. 제가 만약에 청년이라고 하면 나는 비속이 없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누가 있는 거죠? 존속만 있는 거죠. 부모님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에서 같이 주소를 이전해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동거인으로 표시됐다가 등기를 변경하면 당연히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금 치를 때 이 악의적인 소유권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소유권자가 잔금일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잔금일 날 전입신고를 하는 날 우리는 알 수 없는 저당권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등기부상에는 며칠 지나서 내가 전입한 날짜하고 근저당권 날짜가 같은 동일한 순위가 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저당권이 나와 전입일이 같으면 같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에서는요. 이 전입일이 근저당권보다 하루가 늦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입과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 요건을 갖게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은 이길 0시부터 권리를 갖는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인데 우선적으로는 근저당권과 전입 날짜가 같으면 전입 날짜가 하루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계약서를 갖고 있으니까 전입신고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전입신고부터 하십시오. 계약이 끝나면. 그리고 잔금일에는 저당권과 같은 등기가 만약에 설정되면 여러분들 섬뜩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냥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계약일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필수 조건에다가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얘기하시고 되도록이면 부탁을 하실 때 공손한 부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정당한 절차라 할지라도 부탁에 대한 부분은 어투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시고요. 전입신고는 관할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동사무소 가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동사무소가 아니죠.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법상 뭐라고 그러죠?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꼰대 같은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사무소가 입에 편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법률은 이날부터 점유를 한 것이구나 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점유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날 또 플러스 여러분들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죠. 자, 요 요건을 계약과 당시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방어는 다 하신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5번. 부동산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에 나눠져 있는데 선 권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교수님, 저는 등기상에 나와 있는 권리가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선 권리가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전문가나 멘토에게 전화 한 통 하셔서 등기부 등본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개사의 의견을 갖다 듣는 것도 좋지만,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됩니까? 라는 이런 식에 대한 멘트로 공손하게 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이 소유권과 관련돼서 이 등기부 등본에는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자와 관련된 모든 권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는 소유권자의 권리관계이고요, 을구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담보권 등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선 권리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에게 부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갑구에는요, 여러분들 갑구에는 이 가압류라는 이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행이 되어져 있는데 중개사분이 이거 다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라는 얘기 믿지 마세요. 자,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한 것으로 이것을 갚기로 합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것을 갚는 거에 대한 모든 절차를 같이 동행하셔야지만 돼요. 이거를 소유자에게 만약에 송금을 하고 나서 소유자가 이것을 행위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절차는 이전에는 여러분들 믿고 했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문제들이 이제 너무나 어이없는 곳에서 터지고 하니까, 만약에 갑구에 가압류나 기타 내가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압류가 돼 있거나 혹은 다른 권리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을구에는 여러분들 설명을 했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권 등기들이 을구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을구에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 대출이 여기에 기재되어지거든요. 이 은행 대출이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 여러분들 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중개사분들이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담보가 확실하고 주인이 직업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 믿지 마시고요. 근저당권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근저당권 설정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임차인과의 관련돼서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서 보면 실질적인 대출 금액과 여러분들 채권에 대한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1억을 받았지만 채권 최고액 값은 1억 2천이라는 등기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중개사분들이 얘기할 때는 대출이 1억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 채권은 1억 2천으로 계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늘어서 1억 2천까지는 꽉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 근저당권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또 날짜입니다. 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진 날짜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오래되어진 구건축물에서는 구축물권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아주 오래전에 설정되어졌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설정됐었으니까 근저당권 금액이 작으면 교수님 좋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근저당권이
오래전에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이 담보 설정되어진 그 해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 최우선 변제라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소액 임차인들에게 국가가 최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그 기준이 최우선 변제 그 기준이 이 근저당권 설정 날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버리면 과거에서는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한도액이 점점 작아졌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겠죠. 최근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 서울 지역 기타 그 뭐 과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보통 서울이 만약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3,7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3,700에 대한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으면 그 날짜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1,200만 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최우선 변제 금액의 기준이 되어지는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근저당권 효과가 있어요. 이 근저당권이 만일의 경우 경매라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이후에 저희는 배당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일의 경우 이렇게 근저당권 만약에 선행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등기상이 깨끗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먼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대한 체크사항은 1, 2, 3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날짜를 잊지 마십시오. 자, 표에 관련돼서 공부를 더 하시다가 보면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뭐야? 우선 변제금이 뭐야? 이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 민법에는 그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만약에 그 전세와 월세 관련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에 이걸 줄여서 이제 주임법이라고 설명하는데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임법상의 선순위 임차인이 갖는 강력한 보호 권리라고 보면 돼요. 이 대항력은요,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면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 요건이라는 걸 갖춰야 되거든요. 이 대항 요건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항 요건인 점입과 점유를 선행해야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점유권에 대한 보증금은 돌려주셔야 내가 나갑니다라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들은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대항 요건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자, 전입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 뭐예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자, 전입을 하게 되면 봤었을 때 계속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판사님이 전입을 했다고 하면 그날 점유를 시작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확정일자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의 기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항요건은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번에 대한 요 기능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대항요건을 갖추면, 자, 1번의 대항요건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내용도
소액 임차인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근저당권 설정 날짜로 기준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부터 저희 나라는 주임법에 해당해서 계속 매년마다 소액 임차인의 이 범위를 조금씩 늘렸어요. 몇백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자 3,700. 자 요것도 앞으로 5,00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표가 있으니까 적어도 요 표는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요, 경매 배당에서 거의 대부분 다른 그 권리들보다 거의 우선해서 배당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순위상으로는 이제 뭐 번호 순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배당에서는 거의 1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우선 변제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은행에서 방공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은 방 하나당 이렇게 국가가 방 하나당 이렇게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금액을 정해주다 보니까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할 때 방공제 금액을 우선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00만 원은 어차피 은행이 배당을 못 받아가는 최우선 변제금이니까 임차인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방공제라고 빠집니다. 그래서 방공제 금액하고 최우선 변제금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대항 요건을 갖췄었을 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항 요건 플러스 우리는 뭐예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았죠. 확정일자는 너무 쉬워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도장 뿡 찍으면 돼요. 자,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거가 얼마 차이 나느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순위가 지정이 되어집니다. 이 순위 지정이 뭐예요? 교수님 물어보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대항 요건만 갖고 있을 때는 등기부 등본상 여러분들이 날짜의 권리가 없어요. 아직은. 그냥 채권적 권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임차인일 뿐이야. 근데 이 확정일자를 딱 받으면 저기 은행의 물권자인 저당권자나 관련된 등기상의 모든 권리자들하고 자 순위가 날짜로 경합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권리를 득해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준물권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은 날짜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니까 뭐다?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권을 갖는다. 요 내용이 우선 변제권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항력이 뭔지 반드시 알고 살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항력이 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그 진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항력이란 주임법상의 선순위 임차인을 뜻하고요. 이 선순위 임차인은 강력한 보호권을 갖는데 이 보호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항요건인 전입과 점유를 선행하셔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지만 됩니다. 우선 변제금과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설명을 통해서 이해 가셨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7번)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요.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워도 한 번 더 이번 판에 한 번 딱 공부해 놓고 한 번 쭉 가는 거예요, 인생. 이건 꼭 한 번 배워놓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왜?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계속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알고 집을 보자. 이거 너무 헷갈려. 다가구는 뭐고 다세대는 뭐야? 맨 처음에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 교수인 저도 헷갈렸어요. 아니 왜 법률 용어는 비슷한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다가구와 다세대는 뭔지 저희가 알기 쉽게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가구는요, 여러 세대이나
등기상 한 지번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야. 개념이요. 자, 그리고 한 지붕 세대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각 호별로 1호부터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호수는 19세대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법 등기상 이 다가구는 19세대 미만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 세대를 구성을 하는데 한 지붕에 다닥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 지붕 세대라고 설명을 좀 이해하시고, 임차인은 공동으로 이 공간을 다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실은 그 집에 101호에 살고 있지만 법률로 봤었을 때는 그 1-1번지에 그냥 임차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호수 지정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갑돌이는 101호, 갑순이는 102호 이 형태상 필요한 거예요, 다가구는요. 나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등기부를 띄워보면 그냥 다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법률상 봤을 때는. 자, 요런 개념으로 보는 게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다가구는요, 주인이 모든 세대 다 계약을 해야 돼요. 한 주인이야. 한 주인이 이 1호부터 시작해서 1층, 2층, 3층을 한 주인이 다 계약을 하는 형태가 거의 다가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가 한 건물을 관리하는데 주인이 한 명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인 한 명이 1호도 계약을 하고 2호도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다가구는요,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오늘 갑자기 집에 물이 들어와. 뭐야? 근데 산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 아저씨 여기 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학생 그럼 여기 물 들어오니까 그 옆방으로 옮겨. 네? 옆방으로 옮기면 됩니까? 괜찮아. 옆방으로 옮겨. 그럼 계약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 옆방으로 옮겨도 상관없어. 여기 그냥 다 똑같아. 요런 개념이에요. 나는 101호에서 분명히 계약서를 썼는데 102호를 가도 권리가 똑같아. 그리고 계약한 날짜가 1월 1일 날 내가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 물난리가 나가도 3월 1일 날 이사를 해서 옆집으로. 그래도 나는 계약일이 1월 1일이에요. 이게 다가구의 원래 법률적인 행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는 그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면 다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가구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이게 1, 2, 3, 4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모두 한 집에서 살아. 그래서 101호든 102호든 이 사람들 다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자, 103호든 104호든 이 사람 모두 다 하나의 권리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요게 다가구에 대한 그 형태예요. 그래서 한 지붕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집이 다른데 그 전기세도 다 따라서 내는데, 이 전기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진 거예요. 여기에 계량기를 둬서 여기에 점유 공간의 전기가 만약에 10kW 쓴 거고 얘는 5kW 썼으니까 금액이 하나 나온 거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다가구는요. 호별로 세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그 전기세 얼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가 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숙집이에요, 여러분들. 새 들어 사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다가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하숙집에요, 그 옆방 총각이야. 몇 호 아냐? 거기 그 가운데 방 총각. 이게 좀 약간 좀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거기가 103호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갔다 봤더니 104호가 없어, 105호야. 그 주인 마음이야. 104호가 없어. 집에 갔더니 왜? 4자 싫어가지고 우리 그거 4자 안 써요. 봤더니 101호, 102호, 103호, 105호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모두 다 1-1번지의 점유자들이야. 이게 다가구예요. 자, 그러면 다세대는 뭐냐? 그 반대야. 너무 쉬워. 각 세대별 주인이 다 따로 있어. 다세대인데 주인이 하나야. 그 사람은 다주택자예요. 다가구인데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일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다세대는 각각 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 등기부를 띄워보면 몇 호의 등기의 재원이 다 나와 있어요. 몇 평이고 몇 평방미터고 어떻게 되어져 있고. 소위 말하자면 다세대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고요. 연립도 다세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연립과 주택도 다 다세대예요. 하지만 다가구는 그냥 주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주택 중에 방이 많은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택은 다가구에 해당하고 연립이나 아파트는 다세대에 해당한다. 다 그러면 개별 등기가 되어졌죠? 다세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만약에 1, 2, 3, 4, 5, 6인데요. 누가 사는지를 몰라. 이후에 누가 사는지 몰라.
여기에 주인이 A야. 여기 주인은 외국인이야. 사모의 주인은 중국인이야. 요즘 중국 많더라고요. 여기는 몽골인이야. 여기는 일본인이야. 이렇게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미국인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 주인이 다 달라. 그래서 이 세대별 이 등기부가 다 각자 따로 있어요. 등기부를 열람하게 되면. 근데 이 다가구는요. 등기부를 띄워보면 하나야. 내가 어디 사는지 몰라. 그냥 등기부에 띄워보면 그냥 홍길동 집에 그냥 집원만 나와. 나는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뭐냐? 세대상 임차인의 권리만 있을 뿐이고 내가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면 확정일자상 채권자의 권리만 있는 게 다가구입니다. 자, 그러면 다가구 위험하겠죠. 여러분들 다가구와 다세대, 되도록이면 다세대의 전세와 월세를 사셔야 되고요. 다가구로 가실 때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최우선 변제금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최우선 변제금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각자 다 나눠 가져야 돼. 세입자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두가 다 임차인들 나눠 가져야 돼요. 되도록이면 다가구의 전월세는 가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차라리 그냥 다가구는 피하십시오. 돈이 없어? 그러면 보증금을 줄여서 가세요. 차라리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게 자신의 그 재산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증금을 최대한 작게 가라 다가구.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월세를 적게 가라 다세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가 쉽겠죠. 뭐 설명을 마무리를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가구는 여러 세대의 등기가 한 집원으로 한 지붕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임차인은 공동의 점유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주거 형태예요. 각 호실은 단지 점유 공간을 분리한 것일 뿐이고 모두가 같은 집원의 공동 점유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는요. 여러 세대가 각각의 등기로 되어져 있고 세대가 분리된 소유권을 갖고 각 세대별 독립된 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 호실은 분리된 점유권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다가구보다 안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형태가 다세대고요.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권도 각각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세대와 다가구는 정말 비슷한 글씨지만 완전 다른 권리다. 완전 다른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가구는 공동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안분비례 형태를 가지만 공동의 채권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가구에 사시게 되면요. 그 주인한테 돈 빌려주고 공동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인지하시고 공부하실 때 다가구와 다세대를 먼저 공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경우에 사기가 많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세 물량이 나왔어. 너무 없어. 내가 가야 되는데 중개사 딱 받아보니까 신축 건물이 나왔어. 너무 새 거야. 아주 전세 물량 가서 딱 봤더니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과 전월세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그 어차피 뭐 수분양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결국 분양받은 사람이니까 소유권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중개사를 10년 동안 가리키면서 중개사 교육에 제가 3개월 과정에 꼭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과 계약을 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 돼요. 수분양자가 A라 할지라도 예, 수분양자세요. 그럼 저는 저기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매수인이야. 그 매수인이 전세나 월세를 끼고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누구라? 등기상의 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된다. 절대로 법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왜? 잔금 이행 전에는 아직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는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련돼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동조자가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수분양자 매수인과 할 때는 소유권자를 찾아라.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권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사기가 제일 많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분양 사기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하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권리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등기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이 부동산 등기부는 두 가지의 권리를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공시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 하나는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신력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는 공시력만 존재해요. 한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력을 확인해야죠, 가서. 공시했잖아요. 공시만 한 거야. 이게 공시는 아니야. 100% 이 사람이 소유권자, 등기상의 소유권자이긴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사람하고 계약해 라고 해서 뭘 했어요? 공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력은 따라가야 되겠죠. 내 재산을 지키려면 이 등기부상의 공시력을 따라가서 누구하고 계약해야 된다? 소유권자. 자, 갑자기 수분양자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래. 근데 수분양자가 주인이면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랑 계약합니까? 소유권자랑 계약을 해야죠. 자, 이렇게 수분양자와 매수인과 계약을 할 때는 등기상의 소유자랑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도 8번하고 비슷한 거지만 어떤 형태냐? 신탁물건은 등기상의 소유자인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사기꾼이 너무 많이 극성이에요. 왜? 신탁물건을 갖다가 수분양을 한 두세 개를 받아놓고요. 사람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이쪽 저쪽 중복해서 받아버리고 배를 째버립니다. 자, 배째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배는 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신탁물건과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자인 신탁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 자, 중개사무소에서 신탁과 관련된 수분양자가 자기가 여기 수분양자니까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는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내놨습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전세금과 계약 관련된 모든 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신탁사랑 해야 된다. 아직 수분양자의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계약 권리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8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신탁사의 물건도 등기상 소유권자인 신탁사가 계약해야 되고요. 수분양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수분양자는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자일 뿐입니다. 이 계약자는 법률상 등기상의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월세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신탁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돈을 받고 완납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세요. 그 신탁사 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탁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지만 됩니다. 신탁사는요, 중개사한테 위임을 맡기지 않습니다. 신탁사 자체 내에서 권리 계약을 다 합니다.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권자 계약을 해라. 이 내용은 계속 중복되지만 신탁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신탁사와 상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또한 등기상의 소유자랑 계약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상의 소유권자, 이 사람이 계약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할 수 있는 권리자가 소유권자, 이 등기상의 소유권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전월세 계약하시면서 사기 안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가계약금, 송금, 독촉은 반드시 피하자. 여러분들 가계약금으로 송금, 독촉을 받는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피하십시오.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정식 계약이 안 되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중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가계약금은 그냥 자기가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소유자가 돌려주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법률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아? 근데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법률에서 나오는 가계약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민법에서는 가계약이라는 민법에서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가계약금은 그냥 자기가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소유자가 돌려주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법률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아? 근데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법률에서 나오는 가계약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민법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단어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행의 착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법 565조에 보면 이행의 착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이행할 거야? 그러면 착수해. 이게 이제 계약금이에요. 자, 이행을 하지 못해? 그러면 이걸 대해서 해약을 한 거야? 그러면 해약은 누가 한 거야? 이걸 따지는 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금이 꼭 10%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민법에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0분의 1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칙상 가계약금이지 법률로 봤었을 때는 이행의 착수금이에요. 착수금 다음에 또 뭐예요? 이행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행을 계속 할 것 같으면 10%를 계약하세요.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계약금을 100분의 1을 걸었으면 10%를 갖다 맞춰주려고 하면 또다시 나머지를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게 다 이행의 착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라볼 뿐이지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또한 민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계약을 계속 이행하겠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이행 착수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행의 착수는 계약 불이행과 이행만 존재합니다. 자, 계약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계약 그만할 겁니까? 이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뭐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이행의 착수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형태의 돈을 송금한 거기 때문에 법률상 봤었을 때 소유자는 돈을 받고선 나는 계약금이나 돈을 안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뭐예요? 돈을 송금한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쓰고선 송금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계약금 송금 독촉은 피해야 되는 게 법률상 맞는 겁니다. 이 피해에 대한 구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돈 때문에 여러분들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인건비가 더 들어요. 그건 꼭 상대방도 압니다.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서 받아갈 수 있으면 해. 기다려요. 법이 판결하면 그때 주면 돼. 근데 그 행위 자체에 내가 그 돈을 받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내 인고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행의 착수라는 단어로 계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 착수금으로 돈을 준 거고 그게 서류화 써졌을 때 계약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내용으로 써지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행의 착수를 위해서 계속 이것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는 계약 불이행과 이행에 대한 존재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월세 계약 때 여러분들 반드시 사고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서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이 만약에 사회에 이렇게 출가하려고 하면 이 영상과 이 파일을 한번 자녀한테 읽어보라고 얘기해 봐 주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공부 수준이에요. 요 정도는요, 가벼운 팁으로 생각하시고 알고 있으셔도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매당 회원분들과 그리고 기타 다른 그 유저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였습니다. Panda.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lea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